2008년 5월 29일, 미국 테네시의 한 바에서 바텐더를 하고 있던 제이슨은 취해 있는 여성 손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비싼 가게에서 여자들을 불러 논다며 계속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죠. 취객들이 하는 하소연을 받아주는 게 일상이었던 제이슨은 맞장구를 쳐주며 그녀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약 그놈이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한다면 죽일 거야. 원래 오랜 바텐더 생활을 하다 보면 손님에게 별의별 이야기를 듣긴 하지만 죽인다는 강렬한 단어 때문에 그녀는 그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뉴스를 보던 제이슨은 남편 살해 혐의로 체포된 여성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분명 남편을 죽인다고 말했던 그 손님이었거든요. 1967년에 미국 내슈빌에서 태어난 켈리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치어리더를 했던 그녀는 쾌활하고 활동적이라 인기가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오빠들처럼 의사가 되고 싶어 의대에 진학했고 검시관 사무실에서 부검을 돕기도 하는 등 적극적이었지만 어느 순간 자기와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한 것인지 중퇴했습니다. 이 무렵 그녀는 짐이라는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보다 2살 연상이었던 그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했지만 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당시에 파산 신청을 한 상태였죠. 거기에 짐은 돌싱이기도 했지만 조용하고 차분한 그를 그녀는 좋아했습니다. 그 역시 그녀를 정말 좋아했고요. 그들은 좋은 만남을 가지며 서로의 사랑을 키워갔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주변에선 그들이 직장도 없이 결혼하는 것을 걱정했지만 얼마 뒤 짐이 병원 채권을 회수하는 회사를 설립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볼링 애비뉴에 고급 주택을 구매할 정도로 부를 축적했고 2006년까지 3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모든 게 행복했을 것 같던 시간이었지만 이 사이 그들에게는 좋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3년에 켈리가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쳤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종종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긴 했지만 문제는 그녀가 처방받은 진통제였습니다. 이 뒤로 그녀는 진통제에 중독되었거든요. 그녀는 처방전을 남용했고 어느새 잘 마시지 않던 술에도 손을 댔습니다. 거기에 우울증까지 오는 바람에 여러 약을 처방받았죠. 짐은 아내가 힘들어하자 가정부와 유모를 고용하는 등 최대한 그녀의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에 켈리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건 그녀의 생각일 뿐이지 짐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직장 동료, 지인들 역시 그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고요. 만약 바람을 피웠다면 원래 남을 속이는 재주가 없던 그였기에 티가 안 날 수가 없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짐의 불륜을 확정하고 있던 이는 켈리와 그녀의 어머니 다이앤 뿐이었죠. 증거는 하나도 없었지만 켈리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확신했고 결국 2007년 10월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무렵 짐 역시 약에 중독된 그녀에게 지쳐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녀는 가끔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다가 아이들까지 휘말릴까봐 그는 매번 노심초사했습니다. 한 번은 약과 술에 취한 그녀가 흉기를 휘두르는 바람에 911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신고 당시 흉기를 내려놔라고 외치는 짐의 목소리가 녹음됐죠. 이런 모습과 더불어 불륜을 의심하며 이혼을 준비하는 그녀 때문에 그 역시 자신의 변호사를 찾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선 사건 때문에 임시 양육권은 짐이 갖게 됐고 켈리는 아예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그녀는 일부러 그가 자신이 그렇게 말하도록 유도해 불리한 상황을 만든 것이라며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정작 짐의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이혼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가 치료를 받는다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릴 수 있다고 자주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긴 했지만 그녀가 따로 나가 살 수 있도록 근처 콘도 비용을 지불하며 편의를 봐주었죠. 이에 대해 그녀는 그가 그런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나중에 확인한 결과 콘도 비용은 모두 짐이 내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 약물과 술이 그녀에게 편집증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녀는 양육권 분쟁 문제로 법원의 조치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2달 뒤 외래 치료를 받겠다며 병원을 나왔습니다. 짐이 치료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나온 거라는 게 그녀의 주장이었지만 훗날 이 역시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죠. 그나마 그녀는 약속대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정신과를 자주 찾았는데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 치료와 더불어 ADHD 약도 처방받았습니다. 2008년 5월 21일 그녀는 흉기를 들고 집으로 가 짐을 위협해 자식들을 차에 태웠고 그대로 달아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짐의 선처로 풀려난 그녀는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짐은 이제 모든 게 끝났다며 변호사에게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는 전화를 했고 보호 명령도 다시 신청했죠. 5월 29일 바에서 술을 마시던 켈리는 바텐더에게 남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죽이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6월 22일 그녀는 짐의 전 아내인 에이미에게 만나자고 전화했습니다. 에이미는 과거 그녀가 짐의 불륜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고 자신은 모른다고 답했지만 아직도 그것에 대해 그녀가 집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안한 듯한 켈리의 목소리 때문에 에이미는 저녁 9시에 그녀가 말한 가게로 갔습니다. 9시 반에 나타난 켈리는 면도하다가 다치는 바람에 늦었다며 사과했고 둘은 간단하게 안주를 먹으며 와인을 한잔 했습니다. 에이미에게 켈리는 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나에게 이혼을 요구해? 이러면 안 되잖아. 양육권은 내가 받겠어. 그녀의 분노에 에이미는 괜찮을 거라며 다독였고 얼마간의 대화가 오간 뒤 둘은 저녁 11시 무렵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짐의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와 유모는 평소처럼 출근했는데 집이 이상하게 조용하고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자 그녀들은 위층으로 향했고 침실 옷장에서 사망해 있는 짐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확인 결과 그는 자정 무렵 잠을 자다 교살됐으며 흉기는 근처에서 발견된 충전기 코드로 밝혀졌습니다. 범인은 그를 옷장에 유기한 뒤 푸백제를 뿌리고 달아난 듯 보였죠. 사라진 아이들은 자기 딸이 데리고 있을 거라는 다이앤의 말에 경찰은 그녀가 거주하는 콘도로 갔고 거기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켈리는 남편이 살해됐다고 하자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은 그녀였습니다. 그녀를 주목하며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옷장에서 범인이 사용한 라텍스 장갑의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조각이었기에 범인은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각의 밖에선 피해자인 짐의 DNA가, 안에선 켈리의 DNA가 나오자 검찰은 살인죄로 그녀를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 그녀가 범행을 부인하자 검찰 측은 사건 전날 그녀가 저녁 11시 17분에 한 가게에서 라텍스 장갑을 절도하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옷장에서 발견된 그 장갑과 일치하는 상표였죠. 그날 저녁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에이미와 만났고 헤어진 뒤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범행 도구를 훔쳤다. 그리고 과거 검시관 사무실에서 부검을 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혼선을 주기 위해 표백제를 뿌렸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영상에 나오는 절도범이 자신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배심원단은 검찰 측의 손을 들어주며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녀가 치밀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종신형을 선고했죠. 94살이 되어야 가석방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켈리.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그녀의 말이 정말로 진실이라면 언젠가는 밝혀지길, 거짓이라면 자신의 죄를 똑바로 바라보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